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할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폭넓은 규제 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이렇게 4개 자치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최근 아파트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한도를 더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을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돼서 일본처럼 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진행된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 책임자들 앞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 금융위원장님 맞죠? 제 말이.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개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특히 현 상황을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진단하며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잖아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과도한 자금이 주식 등 생산적 분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도 전환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합리적으로 좀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네.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이 정권에 큰 부담이 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휘발성 강한 부동산 정책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은 저희가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아침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중 무역 갈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불똥이 우리 기업으로도 튀었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지금 해운 쪽으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또 한 번 확산되는 조짐으로 보여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미국 정부에서 먼저 그 무역대표부가 지난 4월에 예고한 대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대해서 순 톤당 $50, 우리나라 돈으로 약 7만 원이죠. 네, 입항 수수료 이것을 단계적으로 2028년에 톤당 $140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 이 정책을 갖다가 14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예. 중국도 같은 날 다른 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랑 미국 선박, 심지어 이제 미국이 국기를 단 선박이나 미국 기업 단체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운영하는 선박까지 다 동일한 기준, 유사한 금액으로 네 톤당 이제 뭐 약 8만 원 수준 우리나라 돈으로 그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 부양에 굉장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조치가 불편할 듯도 한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 수입 구입 안 한다라고 하면서 보복성 방안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미중 갈등 괜찮다 이런 유화적 메시지를 함께 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있는 경주에서 있을 에이펙 회담에서 미중 정상 간의 대면 회담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그 전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다뤄질 안건 중에 하나가 이 대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두를 재배하는 미국의 중서부에 미국 대두 재배 농가들이 몰려 있고요. 예. 이 중서부 지역은 미국의 선거에서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지역인데 중국에서 대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두 수확철에 미국 내에서 대두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니까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두 관련된 논의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식용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압박성 발언이 나온 것이고요. 정상회담에서 대두 관련 논의에서 당연히 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예. 보이고요. 또 이번에 우리나라 한화 오션 같은 경우도 또 이 중국과 미국 간의 해운 관련된 이 충돌이 격화되면서 불똥이 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선업에서 협력을 해서 중국의 해양 패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책에 견제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한화그룹이 미국에서 그 301조 무역법 슈퍼 301조라고 소위 말하는데 301조에 따라서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수료를 갖다가 부과한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하나오션이 협력을 했다라는 명분으로 하나오션의 미국 지사에 대한 5곳에다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선업 협력을 견제해서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적인 성격이 우리나라에게도 불똥을 튄 것이다. 그래서 마스가 역시 뭔가 이 협력에 장애물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주 에이펙 회담에서 미중 간의 정상이 대면 협상을 할 때 상호 간에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양측이 다 아프긴 하겠지만은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이 불똥이 지금 우리에게 튀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에이펙 정상회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건 이런 신경전이 거듭되다가 에이펙 이 정상회의를 즈음해서는 해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사실 일방적으로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기 때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정밀 타격을 하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히토류 수출 통제고요. 예.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에는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회담은 예정된 시간에 열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대두 수입 규제 같은 경우도 대두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몰려있는 중서부 지방이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공화당 정부의 아픈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거기를 정밀 타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지금 움찔하는 모습, 소위 말하는 타코의 모습이죠. 네네. 중요한 시점에 뒤로 물러난다라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종의 갈등이 임시적으로 봉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양국 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갈등이 임시적으로 봉합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언제든지 이 갈등은 주기적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계기로 항상 위험 자산인 증시라든지 네네네. 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널뛰기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와 또 기업의 대응 셈법이 또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서요.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안 나오다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좀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지난 5월에 검찰이 미국 국적인 김병주 회장의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이 강하게 부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홈플러스 사태가 아직 해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난항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MBK 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도 해킹에 그렇죠.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MBK 파트너스에 대한 강한 책임론이 부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출석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출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출석을 해서 한 얘기들을 보면요. 죄송하긴 한데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돈도 없다 이런 이야기만 했거든요. 오히려 불에다 기름을 붓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출석해서 한 얘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롯데카드라든지 홈플러스 관련해서 경영 의사 결정에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 대기업 총수가 본인은 아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13명의 파트너와 함께 각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펀드레이징이죠. 투자 자금을 갖다가 모집을 하고 투자처를 관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롯데카드나 홈플러스의 경영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사제를 출연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뭐 포브스에 따르면 14조 5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본인의 재산들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상충되는 발언들을 해가지고 예. 좀 비난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MBK 파트너스의 의사결정 구조가 시장에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눈 가리고 아웅밖에로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홈플러스 쪽에다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지금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스토킹호스에서 공개 매각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요. 잘 안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한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까? 예, 스토킹 홀스라는 방식은 일단은 우선 협상자를 먼저 정한 예. 다음에요. 그 우선 협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또 공개 입찰을 해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협상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협상자가 제시한 매각 가격이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확실성을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이번에 스토킹 홀스로 매각을 추진하다가 이것을 갖다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이제 마땅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지 살 사람이 못했다. 없다. 살 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공개 입찰로 전환을 한 것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했을 가능성, 제시하는 업체가 업체에게 매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 입찰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마땅히 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우려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1월 10일까지 법원에 해생 계획안 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마땅한 인수자가 없으면 이거 시간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좀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 되니까 인수자도 지금 이미 없다고 마땅한 인수자가 없다고 밝혀진 상황에서요. 이 매각 방식이 변환되면서 그런데 국민의 관심까지 집중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선뜻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는 그 기한 내에 촉박한 기한 내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MBK 파트너스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우스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위기감도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어제 김병조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위기감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자, 홈플러스 사태 결국에 피해자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라든지 입점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MBK 파트너스 쪽에서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출범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거 보여주기 시간입니까? 예, 지금 사실 뭐 어제 국감 출석을 앞두고 사회적 책임위원회에 출범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작에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전에 홈플러스 인수, 그 다음에 롯데카드 인수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다음에 홈플러스의 이제 부실 사태 이런 것들이 발견된 과정에서 그동안에 MBK 파트너스가 단기 수익만 추구하고 좀 경영에 대해서는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을 때 예. 진작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카드 같은 경우도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전체 IT 투자에 대해서 그 투자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왔거든요. 그런 예. 것이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뭐 홈플러스에 대한 자산을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 이런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진짜 사후 약방문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이것은 사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코스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최고치를 찍고 다시 떨어졌는데 역시 미중 갈등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만 해도 뭐 삼성전자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그다음에 미중 갈등의 영향, 특히 그 항만 분야에서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 중국으로의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작년 기준으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만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의한 불확실성도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중 갈등의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실적 자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잘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깜짝 실적이었고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뭐 처음으로 10조 원 영업이익을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지금 반도체 업황은 사실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면 AI 산업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인 고부가가치 고대역폭 메모리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어느 정도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두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뭐 두 기업의 실적 전망, 그다음에 주가 전망은 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미소를 짓고 있는데 더불어서 10조 클럽 복귀와 함께 임직원 보상 확대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이 임직원 보상은 그동안 이재용 회장이 강조를 했던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그룹 차원의 인재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초과 이익 성과급을 지급하던 것과 달리 미래 성과를 주식으로 보상하는 뭔가 선진형 장기 인센티브 제도를 좀 정착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수록 임직원 보상 규모가 커지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의 직급에 따라서 200주,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다음에 3년 뒤 주가 상승폭에 따라서 지급 주식 수량이 달라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게는 주가가 지금 현재 대비 100% 이상 3년 뒤에 상승 시에는 약정된 주식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이 돼가지고 기업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 그 수익을 갖다가 직원과 나눠 갖겠다. 그래서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스톡 옵션을 전 직원들한테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굉장히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관심을 가져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에 대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은 두 국가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의견과는 다르다는 지적에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인 특수관계 속에서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이 내란죄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부하 수행을 위한 고의적인 행위임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장관을 불러 신문한 뒤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과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50대 배달기사가 오피스텔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선 한 달 만에 또다시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누런색입니다. 물이 지나는 필터를 보면 탁한 정도가 더 선명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일대에 이물질이 섞인 탁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쓸 수 없게 된 주민들은 한밤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주는 생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몇 개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먹는 물이라든가 그런 좀 비상급수로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선 지난달 5일에도 흙탕물이 공급돼 4,800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시청은 중앙수도관이나 저수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달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화성 동탄 신도시에선 3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50대 배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기 집에 배달을 온 것도 아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습격한 겁니다. 배달기사는 복부 등에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경기도 연천에선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북한이 강 상류 환강댐에서 또다시 물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감금 피해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 대응팀을 급파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교부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떤 대응 같은 거에 미흡한 대응 이런 것들을 불러온 것 같아요. 예, 그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은 2022년만 해도 이런 감금 피해, 실종 감금 의심 사건이 캄보디아에 한 건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23년에 17건, 그리고 작년에 220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외교부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최근에야 인식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란 상태고요. 올해는 특히 더 심해서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외교부에 신고된 그 신고 건수가 339건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사태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더
심각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정을 해보자면 외교부에서 왜 이렇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요? 추정을 좀 해보자면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일단 네.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봉석 상태에 역시. 이제 있는 예. 것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고 체계 같은 것들이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사태가 제대로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 외교부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순회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런 실종 감금에 대해서 사실상 인식 자체가 피해자라는 인식도 있지만 공동 범죄자들 그러니까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늘어났다 현지에서 이런 인식 때문에 이것이 부각되면은 우리나라로서도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해서 이런 그 사실관계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제대로 없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면요, 확실히 상당히 많은 숫자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외교부와 일단 경찰에서 발표한 숫자 자체도 틀립니다. 외교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220건,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339건인데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부터 지난 13일까지 이런 캄보디아의 실종 감금 의심 사건 그 접수 건수는 143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해결 건수도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지금 작년에는 220건 중에 210건이 종결돼서 10건만이 안전 미화이군 남아 있고 25년도에는 260건이 종결이 돼서 70건 정도, 즉 작년부터 올해까지 80건 정도가 아직 미해결 상태라고 발표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오히려 143건 중에 91건만 확인이 되고 52건이 수사 중이다. 따라서 외교부와 경찰청의 통계 숫자 자체도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 지금 관계부처끼리의 이런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파악부터 좀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경찰이 현지에서 온라인 스캔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을 현지에서 대대적으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로 송환 전인 63명이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달 안에 한 달 내에 전원 귀국시키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 처벌 조항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가담 정도도 다 다를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범죄를 이제 주도해서 행위를 한 자들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또는 유인돼서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에 가담한 지금 한국인들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이 관련된 범죄를 일단 좀 살펴보면 지금 이런 스캠 범죄 있지 않습니까? 뭐 로맨스 스캠, 뭐 여러 가지 스캠 범죄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이 횡행하게 된 사실 경위는 코로나 때문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카지노 사업을 캄보디아에서 활발하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카지노 사업이 이제 불황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중국 그 자본들이 대체 수단으로 대체 사업으로 이런 스캠 사업을 이제 펼치게 된 경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스캠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는 우리나라 법령은 형법상 일단 사기죄, 347조의 사기죄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아주 중한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자금 세탁이나 범죄 수익 은닉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캠 범죄 자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이제 범죄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우리 안타깝게 대학생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형법상 288조, 289조에 약취, 유인, 인신매매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모르는 이런 약간 청년 그 실업자들을 이제 유인해서 그리고 또는 좀
약취, 그러니까 즉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행위인데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유인해서 감금시키는 범죄, 여기에도 이제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아가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범죄 사실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89조의 인신매매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취 유인보다 인신매매가 훨씬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인신매매로 인한 살인 또는 치사, 상해 이런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도 이런 좀 강력한 범죄 사실로 적용을 시켜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인들,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들을 이제 송환시키게 된다면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적용 범위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각각 범죄 사실 적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인신매매 범죄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법 체계에서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속인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관광 명소에서 지금은 범죄 온상으로 전락한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 뭐로 보십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안전 확보입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생명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두 가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한국인들을 방지하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로 한국에서 이런 캄보디아로 그런 범죄 사실에 연루되기 위해서 출국하는 그런 한국인들을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범죄 단체가 밀집한 곳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캄보디아 경찰 측과 코리안 데스크 이렇게 좀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과 외교부 사이에서도 지금 공조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인데 이게 좀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 여행 금지 구역 설정은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행 금지 구역이 설정된다고 해서 어떤 강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색 경보를 발령한다. 그러면은 출국을 권유하는 상태가 되는데 사실 이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들도 캄보디아에 있지만 사실 현지에 이런 그 범죄에 전혀 연루되지 않고 거주를 하고 계시는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적색 경보까지 발령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현지 인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행 금지 구역 설정만으로 이런 SNS나 이런 것 수단을 이용해서 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코리안 데스크 설치도 사실상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설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한국인 안전을 확보하고 처벌은 일단 한국으로 송환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런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금지 지역 말씀해 주시니까 2007년에 있었던 샘물교회 사건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대책들이 이래저래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외교부가 경찰 주재원 늘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가 승인하지 않아서 불발이 됐다고 해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22년 당시만 해도 이런 납치, 감금 이런 신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23년에 급증하기 시작해서 24년에는 200건이 넘었는데 그럼 이것이 과연 외교부가 경찰 주재관을 늘려달라고 했지만 행안부가 승인하지 않았던 요인, 즉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 이게 이제 행안부의 사유였는데 과연
이런 10배 이상의 납치 감금 피해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 이유가 타당하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 사건 수와 지금 사안의 심각성에 걸맞는 인력을 급파해서 시급히 조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고문받다가 숨진 대학생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이 대학생이 연루된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의 계좌로 입금된 수천만 원이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이 확인이 돼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 만약에 의혹이 밝혀지고 잡히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숨진 대학생 계좌에서 자금 흐름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억 미만의 금액이 인출이 됐고, 다만 인출된 이후에 현금 인출기나 여러 대포 통장을 통해서 이미 자금 세탁 과정은 굉장히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좀 지금 상태에서 이런 자금의 추적이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 경찰 측에서는 관계자가 최소 3명 이상이다 이렇게 특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자금에 대한 인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세탁 과정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자금 세탁, 범죄 수익 은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캄보디아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위험하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이슈도 있었고요. 갑자기 상황이 막 나빠지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저도 작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었는데 여행 다녀오신 겁니까? 작년이면 이미 200건에 넘는 납치 감금. 저도 그래서 등골이 좀 서늘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갑자기 범죄 이런 뭐 스캠 범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카지노 사업을 캄보디아와 연계해서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카지노 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국인들이 이런 이제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하나 문제점은 캄보디아에 이제 부패한 경찰이나 이제 정권과 유착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런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 기업들인데 이런 범죄 조직이 민간 기업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인지가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직 폭력배가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캄보디아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특별히 어떠한 무슨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고 멀쩡한 건물에서 민간 기업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사실 의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몇백 건이 될 때까지 인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잘 안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캄보디아 그런 경찰 등의 이제 유착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 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지가 쉽지 않았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진 와중에도 아직까지 온라인에는 해외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한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들을 처음부터 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SNS에 이제 스파성으로 올라왔다가 치고 빠지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도 서둘러서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최근에 캄보디아 내에 온라인 사기 및 불법 행위 연루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이나 그 단체, 아까 말씀드린 민간 기업들도 포함인데요. 그런 기업들이나 개인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 제재나 강력한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되면 이런 단체들이 뭐 SNS나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본인들의 자금을 운영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미국에서 발표한 그런 조치 등을 참고해서 이런 온라인 상에서 지금 좀
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범죄 조직의 그런 자금이나 인력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대체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법령이 생긴다고 해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 이 범죄의 대상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한 번도 취업을 해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다가도 실업 상태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SNS에 올라온 글들을 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이러한 노동 행위를 했을 때의 대가치고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처음에 취업도 하지 않았는데 항공권을 제공한다, 숙소를 제공한다, 어떠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과연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 당국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런 대상 업체들이나 조직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빨리 업데이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혹여나 주변의 권유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좀 더 확인하는 조치를 주변의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잠시 지적을 했지만 이 신고를 해도 대사관이나 경찰이 뭐 인력 문제나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소극적 대응을 하다 보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범죄단체 추적 자경단까지 등장을 해서 사적 제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는 선량하게 지금 그 해외에서 그 현지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교민들도 계시는 상태고 이런 범죄는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특정 인원들에 한정돼 있는데 이런 자경단 활동을 빌미로 해서 본인이 가서 어떠한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면 본인도 당연히 범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그 대상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조직단체나 범죄단체들의 어떠한 빌미를 주거나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당국이 뭔가 이런 범죄 사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삼가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켜보면서 계속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요즘 연일 비가 내립니다. 장마철 같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천공업의 계절이 무색하게 좀처럼 파란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동해안과 제주에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전부터는 남서쪽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제법 서늘하다고요? 네, 오늘도 나오실 때는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도 정도 보이는 가운데 공기도 다소 차갑습니다. 한낮에는 온화하겠지만 아침까지는 서늘해서 옷차림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6.5도, 세종 15.2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3도, 대전 24도로 온화하겠고요. 제주도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동해안과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 비구름은 점차 확대되겠고요. 전국에 최대 4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영동은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등 비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이른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특히 강원 산간과 또 내륙 지역도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어서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0월 1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